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성공 전략인데요. 뒷부분도 그렇고 대부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디지털화에 대한 전략인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자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있는 책에 쓰신 이 홍기영 저자분이 이게 정리를 그냥 어떻게 보면 막 여기 뭉쳐놓고 저기 뭉쳐놓고 이러셔가지고 너무 헷갈리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원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는 이머징 기술이나 코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것을 선제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제 세 가지인데요. 코어 기술이나 이머징 기술로다가 이거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기업에서는 이익을 내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바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우리가 보통 이거를 기업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런 것이 국가에 적용이 되면 이익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변화라든지 인류에 대한 변화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많이 이렇게 진화가 되는,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는 기업용으로서 하고 하나는 이제 국가용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169페이지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유통산업이 온라인화되고, 그 다음에 모바일 오피스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고, 리모트 포스트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 근데 최근의 동향으로서는 이게 한 6개월 정도 이상을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이런 리모트에 대한 거에 대한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아마 최근의 동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리모트로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넷플릭스나 주커버그나 누굽니까? JP 모건에 있는 회장이 하는 얘기도, 이게 리모트로 했더니 순간적인 스팟으로 일에 대한 효율은 올라가는데 창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허들이더라. 그래서 나는 리모트 이런 원격 재택근무를 기회가 되면 걷어내겠다라고 공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170페이지 보면 이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사실은 기업의 이윤이기도 하지만 리스크에 대한 해지도 있다.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데이터를 가지고서 디지털화를 했는데 이게 만약 리스크가 생기면 또 다른 데이터를 받아서 또 변화를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여기 핵심 축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들이 자꾸 유입되면서 리스크가 감소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여기에 중요한 얘기들이 많아서 뭐 얘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171페이지에 보시면 디지털 전환 과정이 있습니다. 5가지로서. 물론 요것뿐만이 아니라 그 진화하는 과정 5단계다. 첫 번째는 실적을 제고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용해서 플랫폼을 설계하는 거, 그 다음에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거. 뭐 다 교과서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전환 방법이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요. 이 챕터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아마 제가 나중에 정리한 자료를 한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잊지 않도록 172페이지에 보시면 디지털 플랫폼의 4가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일단 능동적으로 진화한다. 그 다음에 데이터 중심의 사업을 확장한다. 그 다음에 초연결성, 그 네트워크 효과. 그런데 사실은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총론적으로 뭐 능동적으로 대응해 데이터 사업의 확장이, 이게 아니라 사실 디지털 플랫폼의 기본 요소는 아시다시피 이제 데이터가 밑바탕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네트워크 이펙트가 있는 거고, 중간에는 뭐 개방성이니 뭐 이런 것들이 요소가 들어가서 뭐 개방, 연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뭐 채워진다 하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강론적인 얘기로다가 들어가는 거고요.
173페이지에 보면 이제 플랫폼의 모델들이 유통에 대해서, 쇼핑에 대해서, 그다음에 구독 모델에 대해서, 공유 플랫폼에 대해서 이건 뭐 다 아시는 이야기들이라서. 근데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런 걸 통해서 이윤을 발생시켜야지만이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완성이다. 어떻게 보면 고객을 먼저 뭐 계피 페스트 해가지고 고객을 먼저 끌어들인다. 뭐 그것도 나중에 이윤을 위해서 하는 거고, 아마존이 20년 동안 수익을 내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주가를 통해서 이 이윤을 낸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77페이지에 보시면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5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기반을 구축한다. 폭넓은 사용자. 그 다음에 가치에 대한 제공. 그 다음에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 그리고 리스크를 해지하는 거. 기존 시스템의 호환성. 이거 결국 개방과 그 다음에 트러스트에 대한 확보와 그리고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플랫폼에 이제 협업 플랫폼과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디지털 플랫폼의 전환 전략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 그 제레업에서 하는 분업화된 파이프라인 기법이죠. 이렇게 파이프라인에다 꽂아 넣어서, 우리가 컴퓨터에서도 보면 컴퓨터의 속도를 빨리 하는 방법 중에 이제 파이프라인과 병렬 방법이 있는데, 파이프라인은 이를 집어넣어서 이제 순차적으로 분업화돼서 넘어가는, 그리고 이제 수직적 통합이 되는 건데, 저는 수직적 통합에 대한 생산 방식이나 아니면 플랫폼 구축 방식이 과연 나쁜 것이냐, 아니 나쁘다기보다는 뭔가 후진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약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그걸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아시다시피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는 전부 생산 방식이나 이런 플랫폼의 구조가 완전히 수직 통합으로 돼 있는데, 그 구글처럼 이렇게 개방적 또는 페이스북처럼 이렇게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비해서 그들이 뭐 후졌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냐. 다만 애플이라고 하는 독특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파이프라인 기법에 의한 수직 통합적 플랫폼이 연결성을 가진, 개방과 연결성을 가진 플랫폼에 비해서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파이프라인 기법에 의한 플랫폼은 생산 방식인 거는 틀림없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여기에는 계속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이펙트. 어떻게든 간에 뭐 이게 바이러스로 가든 아니면 그냥 연결로다 가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이야기로서는 191페이지에 보시면 플랫폼의 전환 방안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요. 근데 전환 방안이 굉장히 교과서적입니다. 일단 문호 개방하기, 오픈이죠. 그 다음에 고객 연결하기, 연결성이죠. 그 다음에 다면 플랫폼에 적합한 전략을 선택하는 거. 뭐 이게 듀얼 사이드보다는 멀티 사이드가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들은 뒤에 195페이지에 보면 플랫폼 전환 전략에서 유연성, 연결성, 그 다음에 5G에 대한 기술성. 혹시 제가 오늘 모시려다 못 모셨는데, 이게 5G에 대한 거는 한번 따로 한 30분 정도 제가 어떤 분한테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도 조금은 알지만, 일단 5G 시대에 뭐 속도가, 뭐 디바이스 속도가 빠르다, 무슨 뭐 연결이 뭐 100만 개가 된다, 아니면 뭐 20배 이상 빠르다, 뭐 속도 지연이 없다.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다가 나타나는 비즈니스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전용선을 쓰기 시작하면은 전용선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그러면 또 금융이라든지 그러면 자기만의 선을 써야 되는 그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지만, 지금은 5G 같은 경우는 이제 B2B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싸고 안전성이 있고 자기만의 전용성을 쓰는 그런 방법들로 해가지고 B2B의 시장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99페이지 보면 플랫폼의 생태계를 확충하라라고 하는 건데 200페이지에 비즈니스 생태계의 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생태계의 생태계는 비즈니스 생태계, 혁신 생태계, 플랫폼 생태계로 이렇게 대표된다. 비즈니스 생태계는 커뮤니티를 주동하는 역동성이 있고, 혁신 생태계는 창조적인 공동 생산을 담당하게 되고, 플랫폼 생태계는 상호 의존적인 협력 경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여기에 이제 기술 기반 생태계나 산업혁명 생태계나 아니면 그냥 일반 플랫폼 생태계에 대한 부분은 뒤에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211페이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성공적인 관리하는 10대 원칙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는 어떤 얘기냐면 좁고 가늘고 버티컬하고 그 다음에 확신이 있고 트러스트가 있고 보조금을 주고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가볍고 작게 그 다음에 KPI가 확실하게 되고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로 다 이렇게 저는 봤고요. 뒤에 디지털세에 대한 논쟁은 사실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세계 각국이 이런 디지털 플랫포머에 대한 이제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 규제가 맞냐.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규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좀 이 과거의 법을 갖다가 현재의 플랫폼에다 갖다 대다 보니까 굉장히 분규가 많이 생긴다. 물론 여기에 있는 구글이라든지 페북이라든지 이런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조세 회피 지역에다가 해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띄어먹는 거는 맞지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조금 서로 의견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